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주차가 되겠네요. 오늘은 그 계약법 강론과 관련해서 472페이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2페이지에 오니까 거기 매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잠깐 볼까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재산권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이전을 갖다가 약정을 하고 재산권 이전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약정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되면 뭐가 성립되냐 했더니 매매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합치라 그래요.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내는 거냐면 이 부분이 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약정이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화를 해볼게요. 매매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의 대금 지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따랐어요? 약정이란 말인데 제가 지금 문제다 약정이란 말 한마디도 안 썼잖아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시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자꾸 시험을 놓쳐요.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론만 드립다 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어디다 놓고 출제를 한다고요? 약정에다가 놓고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약정을 빼고 문제를 낸다면 약정을 빼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딱 속게 돼 있어요.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틀렸네. 재산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약정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금 지급하겠다. 약정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재산권과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약정. 약정만 하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약정이 성립되는 계약을 뭐라 그런다?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고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팔겠다 사겠다 대금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합치만으로 여기 지금 의사의 합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금을 주고받거나 재산권을 이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팔겠다 사겠다 얼마로 하자 이것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됐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서 말로 이루어졌으니까 낙성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요물계약이다. 지난주에 해드리지 않았나요? 지난주 계약법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말로 이루어졌고 이건 요물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 건너가야 성립된다. 물건이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금전, 기타 물건이 건너가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뭐라고요? 낙성계약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매매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양쪽 다 이 사람은 지금 재산권 이전이니까 등기 이전에 제도고 이 사람은 대금 이전이니까 양쪽 다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무가 있는 걸 뭐란다고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편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편무계약이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재산권을 출연함으로써 재산권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재산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연행위죠. 그러므로 반대편에게 반대급부를 받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상계약. 자,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무상이죠. 무상. 자, 그 다음에 중개사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들었어요? 불료식이다. 불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료식. 그런데 여기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민법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민법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하나만 제대로만 배워도 민법 전체를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관통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빨리 배워야 돼. 법대에서 4년 배우기 때문에 이 4년 배우는 걸 갖다가 이거를 빨리 추약을 해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걸 따로 하나씩만 배워가지고는 시험장 가서 못 써먹어요. 그래서 고도로 집적된 걸 갖다가 이렇게 쭈루룩 관통하는 걸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실컷 배워놓고 시험장 가서 못 써먹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법대 나온 사람들도 민법을 갖다 시험 치면은 우리 중개사 치면 60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이 따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려면 관통되는 키워드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중에 이 분료식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법, 중개사 민법 전체는 요식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다 뭐라 했다고요? 분료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료식의 뜻이 뭐예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분료식이라고 그래요. 요식행위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 474페이지 쪽입니다. 474페이지 쪽에 보면은 47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473페이지 맨 밑에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예약. 거기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예약은 뭐라 그랬다고요? 계약이다. 예약은 계약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 계약이 되겠습니다. 채권 계약, 채권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사 표시가 딱 하나만 있는 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단독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표시가 한 개인 건 뭐라고요? 단독 행위. 의사 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 표시. 대립이란 말은 싸운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래서 대립되는 의사 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 한다?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계약은 의사 표시가 몇 개? 두 개. 두 개. 그러면 예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자가 예약권자가 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자가 예약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약자가 이거 다 찼는데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자는 예약권자와 예약자 사이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약하고 싶다고 해서 예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대편에서 예약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라고 의사표시가 떨어져야 예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래서 예약이 의사표시가 한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문제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예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래서 법률적 성질이 뭐라고요?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예약은 계약이다. 계약이란 말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두 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다. 자, 그러면 이 예약을 우리는 일방 예약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교재와 관련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474페이지 쪽에 가보면은 거기 양가로 이번에 매매 일방 예약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해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는데 이 부동산에 이 사람이 부동산 가격은 3억쯤 갑니다. 그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팔라 그러면 나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나 지금 안 팔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나도 지금 당장 살 돈은 없고 조금 돈 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동산 3억에 팔고 대금은 3억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할 것을 갖다가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에 팔고 사고 하기로 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일방 예약이다. 일방 예약. 자, 그래서 부동산 3억에 팔고 사기로 합의가 됐어요. 예약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약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다시입니다. 예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랬을 때 이 을을 예약 권리자라 그래요. 예약 권리자. 갑을 예약 의무자라 그래요. 예약 의무자다. 이렇게. 그래서 예약 권리자, 예약 의무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여기를 갑을 갖다가 예약자 이렇게 불러요. 갑을 예약자. 그 다음에 을을 예약권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예약 뭐라고 한다고요? 권자. 예약권자. 예약권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정하면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정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다음에 기간을 안 정했으면은 뭐 돈이 모여지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돈 준비됐어요 라고 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그래서 예약 권리자가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매매합시다라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 자, 형성권의 뜻이 뭐냐면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형성권이라 그래요. 이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권. 이 예약 완결권이 행사가 되면 법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 완결권을 예약 권리자가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3억의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자, 다시 합니다. 제척기간은 뭐가 없다고요?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딱 보면 이게 계약한 날로부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기간이 몇 년인지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중단이나 시효가 없으니까. 중단이나 시효가 있는 것은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합니다.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소멸시효. 이러한 시효에 대한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기간을 정했으면 기간 내에 하면 되지만 기간을 안 정했으면 몇 년 내에 된다고요? 10년 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0년 내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가등기가 현재 붙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동산에 현재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붙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처분이 가능해요. 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을 병이 사갔다. 병이 사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가 붙어서 넘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붙어서 가등기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권리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를 병에다 해야 될까요? 갑한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팔아서 병한테 넘어갔는데 병이 현재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가등기가 갑 부동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등기 예약 완결권에 대한 가등기는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를 해놨으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등기는 이 양수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갑의 예약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약 완결권도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10년인데 만약에 이 제척기간이 경과 후에 재산권을 갖다가 이전받았다.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경과 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효가 돼요. 효력이 없어요. 자, 다시 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10년이죠.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약정을 해볼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요 예약자는 다시 합니다. 을은 예약 권리자라고 한다 그랬죠? 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요. 예약 권리자고 예약 완결 뭐라고 한다고? 예약 완결권자. 예약 완결권자. 예약 권리자. 예약권자,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요. 그러면 요 예약자가 기간을 정했으면 좋은데 기간을 안 정하고 만약에 예약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예약자는 예약 완결권자를 향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랍니다. 최고가 뭐죠? 촉구죠. 촉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언제쯤 할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최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그랬어요? 좋습니다. 15일에서 30일.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라. 상당한 기간은 대법원 판례가 얼마로 정했다? 15일에서 3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권자, 예약 권리자에게 최고했는데 이 예약 완결권자가 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금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바라지 않았다는 말은 발송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송자를 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계돼 가지고 저쪽 그 474페이지를 봐요. 자, 474페이지에 보니까 그 판례 밑에 3번 동그라미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업권의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형합한 형성권에 해당한다. 뭐라고요? 형성권. 예약 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니까 팔고 사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그런 말 써놨네. 부동산 물건을 이전하여야 되는 본계약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뭐 한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라면 여기 병이 뭐냐면 제3자예요. 가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7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존속기간인데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해서 약정에 의하면 되고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고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므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한다?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근데 10년이 무슨 기간이라고 했어요?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지. 그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효가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다시 한번 시효가 뭐 한다고요?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조사사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척기간은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척 여기 써놨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 부동산 이전하더라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이 직권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잃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리을본 그런 말 나왔네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조사사항이다. 리을본에 그 말 나왔죠. 자, 프린트물 좀 볼까요? 예. 자, 메일 정리 노트 좀 보세요.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거기 01번입니다. 0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일방 예약 박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 오다 X다. 오다. 거기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걸 박스 쳐 보세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걸 뭐라 그럴까? 자,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거기 1번 끝에 01 끝에 말이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러네요. 매매가 성립됐으니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뭐가 된 거예요? 오예요. 자,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따라서 형성권이다. 오다 X다? 오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 보충 자료 보세요. 자, 보충 자료에 01번 풀어봅니다. 자, 01번.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30초 이렇게 주는 이유는 속독으로 읽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느긋하게 읽어버릇하면 시험장 가서도 느긋하게 읽어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단 말이죠. 그래서
30초로 끊어 하는 훈련은 맞든 틀리든 그냥 쭉쭉쭉쭉 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맞는 틀리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자꾸 연구를 해. 맞나 틀리나. 그러면서 한 지문 갖고 20초, 30초를 한 지문 가지고 20초, 30초를 뜸을 들여. 그러면 뒤에 가서 절반 이상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문제. 그래서 30초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만이 문제를 45초 내에서 50초 안에 끝내고 좀 긴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45초에서 50초 안에 끊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0초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후닥닥 읽어야 되는데 뜸을 들여. 반밖에 안 읽었는데 나는 벌써 끝났다고 벌써 문제를 벌써 읽는단 말이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이제 3월서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지문 갖고 20초, 30초 보면 뒤에 20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문제는 찍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평상시에 빨리 읽는 훈련, 그 다음에 키워드를 딱 잡아내는 훈련, 뭐가 키워드인가를 잡아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왜? 이론만, 우리는 지금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기술적으로 빨리 끌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학원들이 늦게 한단 말이에요. 늦게. 그래서 늦게 하다 보니까 점수도 늦게 오르고 동차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1차도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01번. 매매 일방 이야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렸다. 뒤에 답은 안 받겠죠? 믿습니다. 자, 01번 1번. 매매 일방 이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여기 봐요. 일방 이약은 뭐라고요? 채권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계약이에요. 다시 합니다.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 머릿속에다 꽉 집어넣어야 돼요. 예약은 계약이다. 계약이란 말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다. 2개. 그래서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계약. 의사표시 2개. 쳐다만 보는 사람 많어. 계약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다 뽑아갖고 의사표시 2개 이렇게 딱 써야 되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갈지 난 의심스러워. 자, 2번 동그라미. 본 계약의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나. 예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방이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합의에 의한 변경은 되지만 일방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해요. 맞는 말이 되겠고. 네 번째,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제척 기간은 얼마라 그랬어요? 10년이에요. 제척 기간 10년.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봐요. 제척 기간은 몇 년이라고 써놨어요? 10년. 그럼 제척 기간 경과 후에 부동산 이전받았으면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그러니까 거기 4번 제척 기간이 경과에서 부동산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완결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효니까 뭐예요?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4번이 틀렸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여기 제척 기간 경과 후에 부동산 이전받으면 그 부동산은 무효니까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 도과하였는지. 도과 박스. 도과가 뭐냐면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과가 뭐라고요? 지나갔다. 그러면 제척 기간이 도과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10년이 지나갔다 이 소리지. 다시 한번 여기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도과의 뜻이 뭐라고요? 지나갔다. 제척 기간이 도과됐으니까 10년이 지나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슨 사항이라고요? 직권 조사 사항이다. 거기 끄트머리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476페이지로 가서 계약금을 보도록 합니다. 476페이지 계약금.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쌍무계약에서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동시에 항변권이 나옵니다. 다시 합니다. 쌍무계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동시에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유상계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자담보 책임이 나오게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쌍무계약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동시행 항변권. 이건 지난주에 했죠?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 나온다.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자담보 책임인데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하자담보 책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성립되냐면 의사의 합치로서 매매가 성립됐다라고 했는데, 매매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계약 자체가 낙성계약이라 그래서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낙성계약은 돈을 주고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말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말로. 자, 그러면 좀 쉽게 이해를 돌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재산권 이전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대금 약정을 하는데 3억에 약정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A, B, C 세 개를 보여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B 아파트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대금은 이미 3억으로 결정 났으니까 3억짜리 아파트 중에서 3개 보여줬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3개 보여줬는데 매수인이 나 B 아파트로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뭐 했다고요? 성립했단 말이죠. 계약서 썼다 안 썼다? 안 썼다고요. 그래서 낙성계약에 의해서 본계약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로 이루어진 계약은 말로 깨버릴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불안하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 본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 자체가 본계약이에요. 이해됐나요? 잘못 알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쓰는 게 본계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B 아파트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돼버렸고 그게 본계약이에요. 말로 계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로 이루어진 계약은 말로 깨버릴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주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는 게 주계약이 아니고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자체가 주계약이에요. 계약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잠깐만. 매매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장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오이도 팔고 배추도 팔고 상추도 팔고 무도 팔고 그래요. 그랬더니 상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00원이래요. 주세요. 바로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말로 본계약이 성립됐다니까. 매매를 부동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부동산만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상추 2,000원 주세요. 그것만 갖고 계약이 그냥 본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래서 3억에 B 아파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계약서를 써야 성립되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됐다고 잘못 알고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엉뚱하게 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계약금 계약을 하게 돼요. 불안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계약서 쓰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 아니고 종된 계약이다 그랬어요. 종된 계약이다. 주계약은 낙성계약이 주계약이에요. 승낙하자마자 계약이 성립된 게 주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 10%를 받는 것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것 자체가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 계약. 낙성 계약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말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10원도 안 받아도 그냥 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낙성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관례적으로 10%를 받지만 이건 관례일 뿐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냥 관례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5%로 한다라고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는 그냥 관례상 10%일 뿐이지 합의에 의해서 5%로 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다. 계약금은 서로 정하기 나름이다. 10%는 관례일 뿐 법의 규정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과 동시에 해도 되고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든 이후에 하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 계약금 계약의 성격은 이 증거금, 다른 말로 해서 증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일단 돈 받으면 그것은 증거금,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계약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달러, 2달러만 줘도 계약은 성립돼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는 증거로서 1달러든 2달러든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10%로 3천만 원, 지금 계약이 3억의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받았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써놓게 되면 이것은 뭐로 보냐면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자, 보통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으면 이렇게만 써놔요. 그러면 특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3천만 원 받았으면 그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적어놨을 뿐이지 특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 없어요, 지금. 특약이 없습니다. 그냥 3천만 원 받았음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3천만 원 받았음 이렇게만 써놓으면 뭘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특약을 했다. 그러면 위약금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특약을 하면 뭐로 본다고요? 위약금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도금 3천만 원 받았지만 중도금 미지급 시 중도금 미지급 등으로 이렇게 중도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 시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수한다. 자,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은 그대로 매도인이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보는 거예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뭐로 본 거예요? 위약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위약금이면서 동시에 판례는 해약금의 성격도 갖는다. 동시에. 자, 다시 합니다. 지금 위약금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면서 동시에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요? 해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경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특약이 없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등, 즉 채무불이행,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이 해약금을 안 돌려줄 수 있다. 계약금을 안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특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거의 다 돌려주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도금 미지급 시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몰수한다 이 단어가 있으면 소송으로 가질 않아요. 왜? 변호사가 딱 보면 이거 몰수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소송해봐야 못 이깁니다라고 특이하게 딱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 판례가 돌려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꿀꺽 못해요. 특약이 없으면 꿀꺽 안 된단 말이에요. 꿀꺽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중개업소가 95%가 특약을 안 써놔. 특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랜드프로는 전문가 과정이 있죠. 이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 과정 개설한단 말이에요. 전문가 과정에 와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전문가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우면 되는데 이걸 또 안 하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전문가 과정에 가면 이런 걸 자세하게 다 배운단 말이지. 자,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이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가 이행의 착수냐?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됩니다. 전까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약금에 의한 뭐가 된다고? 계약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예요. 그러면 교부자 누가 계약금을 교부했을까요? 매수인입니다. 교부자 매수인. 이 매수인은 계약금을 갖다가 포기합니다.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수령자 누가 수령했어요? 계약금을 매도인이 수령했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2배를 갖다가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표권을 왔습니다. 3천만 원에 2배. 그래서 배액을 갖다가 6천만 원을 갖다가 배액을 제공을 했는데 배액을 제공을 했어요. 배액을 제공했는데 안 받고 그냥 휙 나가버든. 나 그거 받고 나 그거 2배 받고 계약 해지 못한다. 그러면서 휙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로 해서 자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한 2배 6천만 원입니다라고 딱 줬는데 배액을 제공했는데 수령을 거절하더라 이거죠. 그 배액을 제공하라 그래서 배액을 제공했는데 2배 6천만 원 제공했는데 수령을 거절한다.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탁까지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했는데 그거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공탁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지금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헷갈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릴 거예요. 자, 지난주에 계약 해제했나요? 계약 해제했습니다. 자, 계약 해제하면 삼형제 3개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3개.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민법을 3일을 해야 되는데 3일을 갖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1, 2월 달 과정이라도 민법 하나만 잡아도 성공하는 거다.
시험은 언제 본다 그랬어요? 5월 1일 날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야 올해 시험을 합격한다. 그런데 12월 29일 날 본다라고 생각하고 느긋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1차는 합격할까 말까? 더 심하면 1차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1차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시험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줘야 그래야 1차가 점수가 웬만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문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왜 내가 문제를 빨리 풀겠어? 5월 1일 날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5월 문제를 지금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시험 볼 것 같으면은 천천히 문제 풀어도 돼요. 천천히. 5월 달에 본다고 해야 2차를 공부할 시간이 나와요. 1차를 4월 말까지 웬만큼 마스터를 해줘야만이 2차 공부할 시간이 나와서 동차를 합격하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민법 3일 보라는데 안 보고 그러면 민법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자꾸 얘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할게요. 난 분명 그 얘기했어. 오자마자부터 얘기했습니다. 민법 3일 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면 세 가지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뭐가다가 원상회복. 원상회복 나오지 말고 소금 무효. 그 다음 두 번째 원상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다시 한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소금 무효.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 세 번째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는데 여기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지난주에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 헷갈리죠? 지난주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하라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 여기. 계약 해제했는데. 무슨 차이냐? 이거 구분 못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는 사람 중에서 이거 구분하는 사람이 20, 30%도 채 안 돼요. 이거만 구분할 줄 아니면 벌써 합격권에 있는 거야. 지난주에 계약 해제가 된다라고 그랬고 계약 해제하면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걸 구분할 정도가 되면 합격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학생이 이걸 구분 못하고 시험장 가요. 이거 구분하는 건 실제로 한 20%나 될까? 3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지난주에 그 손해배상과 계약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도금을 지급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예요. 뭘 받았다고요? 등기 이전 또는 중도금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해야 돼. 근데 여기는 이행의 착수 전이지. 이행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중도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중도금 지급 뭐예요? 전이잖아. 그러니까 원상회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상회복할 게 없어요. 중도금을 안 받았고 대금도 안 받았으니까 원상회복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물어준 것 자체가 손해배상 한 거기 때문에 또다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당사자에게 이거 계약금 포기나 배액 제거한 것보다 더 많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 할 거는 없단 말이에요. 법에서 요것만 해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이행에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행에 착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을 넘겨받았다, 등기 넘겨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상회복해야 되는 문제이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의 것이 거기를 적용하는 거고 오늘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승부를 가르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자, 480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480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양가로 2번입니다. 꼭대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해제 효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보통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효가 존재한다. 뭐 그건 똑같은데 문제는 두 번째 줄 이행에 착수하기 전 동그라미 여기 전이란 말이 중요한 거. 여기서 여기 이행에 착수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여기 전이라고 돼 있다. 전. 이행에 착수 전
전이기 때문에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형광펜 원상회복 저기 써놨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이지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가 아니므로 형광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그까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본 상태에서 메일 정리 노트를 잠깐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03번입니다. 자 03번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했다. 박스 계약금 교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슬러시 자르고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부자가 누구다? 매수인이 교부자예요. 계약금을 준 사람이 교부자입니다. 매수인 교부하고 교부해서 포기하고 수령자 박스 수령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오다 X다? 오다. 자, 그 다음에 보충자료가 갑니다. 보충자료 02번 속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학습 02번. 자, 02번 봅니다. 빨리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이래든 밥이 되든 빨리 읽으셔라. 두 번 읽으려고 되지 말고 빨리 읽으셔라. 자, 02번.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번호로 몇 번 틀렸다? 아, 잘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1번. 을의 귀책 사이로 을이 누구다? 매수인. 을이 누구라고요? 매수인.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누구다? 매도인. 자, 잠깐만. 갑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을 갑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특약이 없다. 그럼 위약금 특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한 줄 집어넣으면 소송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지. 이거 한 줄 집어넣게 되면 소송이 안 걸리는데 이거 한 줄 안 써놔가지고 계속 소송이 걸리거나 매도인이 안 돌려준다고 싸움박질나고 매수인은 다 돌려달라고 그러고 가운데 끼어있는 중개업소는 미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높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률적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법률적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수수료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된 법률적 서비스. 근데 대한민국 95%가 이런 특약서를 제대로 안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에 와서 좀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론 배웠으니까 실무 과정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실무 과정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지. 전문가 과정 왔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2번.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갑은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배액을 제공해야 되죠. 세 번째. 갑은 을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 갑은 매도인이므로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배액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의무는 별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지권을 행사한다. 여기 수령을 거절했다. 배액을 제공했는데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481페이지 매매 효력부터는 좀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합니다. 실판은 다 지웁니다.